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KT 모바일 샵과 제휴함으로써 애플의 아이폰 X, 삼성의 갤럭시 S9, LG의 G7 싱큐 등 최신형 스마트폰들의 김용민닷컴 입점을 허락하시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전 인민들에게는 김용민닷컴 적립금 무려 15만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기로 결정하시었다. 게다가 월 100기가 기본의 무제한 요금제로 각종 야구 동영상 감상이 자유로워짐으로써 남조선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저렴한 가격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제한 요금제로 15만원 적립금까지 지원받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배가 산으로 가는 줄도 모른 난파선 보수,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과 일부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벌였죠. 하지만 한국일보가 만나본 보수 성향의 시민과 정치인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쇼 그만하고 제대로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랬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대북 제재 풀리기도 전에 단둥 개발 무역 활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고강도 대북 제재로 직격탄을 맞았던 조선 접경지인 중국 리아오닝성 단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미중 무역전쟁 한국 경제 오미연 초가,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무역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네, 입가에 웃음이 보입니다. 조선일보. 다음은 국민일보. 북미 핵 피해기 리스트 한 달 내 작성 목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미 고위급 후속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미국은 조선의 핵 프로그램 리스트 신고를 우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는 조선이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면 한 달 안으로 폐기 대상 목록을 정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네요. 이번엔 중앙일보. 원전 4기 철회, 일자리 3만 개 날아갔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계획을 철회했지요. 이로써 일자리도 3만 개 날아갔다고 전합니다. 원전일보답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과로사회 끝낼 노동의 신세비약 온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다음 달 시행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받습니다. 과로사회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버스 대란 오나 펑크난 주 52시간 대책. 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선 버스 업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68시간 탄력 근로제 도입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운전사 약 9,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알바 노동자 쥐어짜기 1분 1초까지 탈탈 털렸다, 이런 제목입니다. 외식업체들이 시간을 조각내거나 바쁜 시간대에만 노동자를 고용해 최저임금으로 최대의 노동 착취를 벌이고 있다는 고발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최저임금 보완 3대 축 확 뜯어 고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나섭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액은 현재 최대 연 250만 원인데 추가로 인상됩니다. 대신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줄어듭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자만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 혁신에도 일조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먼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승리의 도취에 자만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며 광역단체장 당선인 14명과 국민과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 있었던 추미애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 이 자리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힘을 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리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국민을 위한 지방정부, 든든한 지방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여기 당선자 한 분 한 분께 모여 민주당의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혁과 혁신을 통해 지방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14분의 광역단체장 모두는 민주당 원팀입니다. 시도 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한다면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차분히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 이런 제목의 주간 이슈 브리핑을 내놨는데요. 민주연구원은 자만이나 패권적 태도는 금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는 보수 세력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보수 야상을 국정의 파트너이자 견제 세력으로서 인정하고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방선거 참패로 폐허가 된 자유한국당이 재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도부 교체 정도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보수 이념의 해체, 한국당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비상의원 총회에서 있었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수구와 적폐, 국정농단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성하고 자성에 이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성난 민심, 분노와 채찍질, 저희들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희들에게 아직 사그러지지 않은 국민적 분노가 우리 당에 대한 심판으로 표출된 선거였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많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한 선거입니다. 수구 기득권, 낡은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보수는 탄핵당했고 저희는 응징당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구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다면 국민들은 점점 더 우리들을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무거운 질책과 경고를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한국당 안팎에선 자유한국당의 당면 과제로 이른바 친박의 인적 청산을 꼽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오히려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인사들이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종섭 의원은 초선 의원들과 함께 중진 의원 정계 은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정종섭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진실한 친박, 일명 진박으로 공천받은 친박 핵심으로 꼽힙니다. 결국 이번에도 외부 인사가 구원투수로 영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본인이 추락할지 미지수입니다. 한겨레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보수 진영이 한반도 평화와 긴장 해소를 열망하는 민심에 부응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한 야당과 보수 세력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수구 냉전 세력으로 비치는 부분을 혁신하고 보수 진보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조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지지 결의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판문점 선언은 보수 여건의 반대로 국회 비준 동의는커녕 선언적 순회 지지 결의안 채택조차 실패한 바 있는데요.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야당의 태도 변화가 개혁 의지의 바로미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상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 석방과 친미 반북을 외쳐온 이들이 멘탈 붕괴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울신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조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신념 그리고 현실 사이에 극단적 부조화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은 태극기 부대가 가졌던 기존의 피아 식별을 붕괴시켰습니다. 또한 보수 정치 세력의 괴멸로 기결된 지방선거는 태극기 시위의 동력을 급속도로 약화시켰습니다. 실제로 어제 서울 용산구 미군 부대 앞에서 예정됐던 자유대한호국단의 북한 규탄 집회는 돌연 취소됐습니다. 서울신문이 만나본 태극기 시위대 대부분은 조미 정상회담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이제 트럼프를 못 믿겠다,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탄생한 지방선거의 결과 역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잘못했다. 이게 다 홍준표 전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그 당사자가 바로 배우 김부선 씨인데요. 김부선 씨가 자신의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부선 씨를 위한 모금운동에 저도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여권 지지 성향의 네티즌들이 결성한 해경공닷컴은 모금 활동을 통해 김부선 씨에게 2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김부선 씨는 SNS에 모금운동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내일에 신경 끄세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마세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하태경 의원은 앞으로 직접 개입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김부선 씨는 하태경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 일로 상처받으셨다면 하태경 의원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명했네요.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올리면서 8월 말 공개 변론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대법원이 내렸던 유죄의 결론이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04년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 의무에 의선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지난해 7월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대법원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고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7년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심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건 넘게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서울 서촌 궁중 족발 사건이 있었죠. 2년 동안 이어진 임대료 인상 다툼과 12번의 강제 집행에 결국 세입자인 족발집 사장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렸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600만 소상공인들의 답답한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2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만 23건 발의됐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을 담고 있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민생과제로 풀자는 입장입니다. 이상 KBS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카이스트에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400억의 특허 침해 배상금을 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는 벌크 핀펫으로 불리는 기술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냈는데요. 이종호 교수로부터 특허 권한을 양도받은 카이스트 측은 특허 권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핀펫 기술이 삼성전자 임직원의 연구로 자체 개발한 기술이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특허임을 알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왔다고 밝히며 고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서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1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2003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 하나만 간직하고 백지위에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표의 첫날은 과거 지우기로 시작됐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의 상징이라는 기존 당사에서 간판을 떼어내곤 당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급 설치한 인근의 천막 당사까지 걸어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천막에서 열린 첫 회의. 박 대표는 겉모습뿐 아니라 잘못된 체질을 바꾸려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 국민의 눈총이 따가워서 일시방편으로 잠시 이렇게 피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 대표는 오후엔 명동성당에서 고해 성사를 했고 조계사에 가서는 108배를 올렸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를 개조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는 없게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를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권 심판론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격전지로 부상한 인천에서 선대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 개조를 위해 여권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과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핵심 당직자와 의원들은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도와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릴레이 유세를 벌였고, 이런 가운데 손수조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 등 일부 당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500배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대구 경북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최경환 의원과 지역 후보 11명이 대구 시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천파동을 사죄하는 겁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회초리를 때려주십시오. 회초리를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앞서 오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도 미워도 새누리당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박 후보들도 한껏 자신을 낮추고 대구 시민에게 다가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만큼은 여러분들이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성공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두 대통령께서 감옥에 갔습니다. 정말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저희 당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죄를 드립니다. 부산 시민에게 한 번 큰절하더니 또 큰절 올리는 홍준표 대표. 저쪽에서 막말로 매도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읍소. 부산 시민들이 한 번만 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잘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총선 때 심판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한 번만 밀어주시면 더 이상 저희들이 잘못은 하지 않고. 부산에서 지면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한다고 호소. 이제 부산까지 무너지면 저희 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산까지 무너지면 우리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문 닫아야 할 판.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탄생했습니다. 김해을과 해운대을 국회의원도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교육감 역시 부산과 경남 모두 진보 성향 후보가 낙승을 거뒀습니다. 부산 지역 1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3곳을 휩쓸었습니다. 창원과 김해, 양산 등 경남 동부권은 물론이고 거제와 고성, 남해 등 남해안권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부산시 의회는 47명의 의원 가운데 90%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경남 도의회 역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부산까지 무너지면 우리 자유한국당 문 닫아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한다고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1566-7871. 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방선거가 지났습니다. 슈퍼위크를 보내고 새로운 주간 시작됐는데 이제 정계 개편은 불가피해졌어요. 지금 이 상태로 후반기 20대 국회 운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당과 정당이 합해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단 야당은 바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네, 직면에 있기도 하고 실제로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기도 했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전부 대표진이 사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태에서 새롭게 좀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반기 2년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 체제가 8월 말이면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3달 정도 전당대회 준비에 기간이 걸려서 9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여야 모든 곳에 걸려 있죠. 예, 제가 정계 개편이란 말을 꺼냈는데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뿌리가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합쳐질 가능성,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렇게 보수가 양분되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설 것이고요. 결국 진보정당은 변론으로 두고 양당 체제가 복원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섣불리 시도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뿌리가 갈려서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의 호남 민심도 그랬고,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국민의당이 표를 가져가서 만들어진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임의로 제가 받고 말고를 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기별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 어쨌거나 초반에는 연정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었고, 지금도 역시나 협치라는 점에서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모두 다 할 수 있는 분들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신뢰도를 회복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 국민의당으로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나 안철수 대표가 여기선 도저히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겠다는 판단으로 깃발을 들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때 호남의 다선 의원들, 호남이 고향이고 관료 출신이라는 점으로 계속 버텼던, 혹은 뭐 다른 이유가 있든 어쨌든 호남에서 다선을 했던 의원들의 혁신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돌이켜 보면 저희가 90년대, 2000년대에는 호남에서 다선 의원이 되면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정세균 의원일 텐데요. 예. 호남은 워낙 민주당이 잘 되는 곳이니까 거기서 접고 강남이나 험지, 뭐 종로 같은 곳으로 차출돼서 선거를 치러왔던 것이 민주당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그것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라서 강남에서의 재선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혁 움직임에 쓸려 나갈 것을 두려워했던 호남 지역 다선 의원들이 전부 다 안철수 의원의 손을 잡고 탈당을 감행했었죠. 그때 그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표현이 친문 패권주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민주당이 절대적인 호남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선 의원들 입장에선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온 것이 다음번 선거를 보장받을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아이고, 이제는 친문 패권주의가 없어진 모양이죠? 기웃거리는 거 보니까. 친문 패권주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원내대표도 친문이고 당대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권리당원 대다수도 친문이라서. 당원들 절대 다수가 친문이면 친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되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이분들은 본인들도 친문할 생각으로 들어오려고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과연 이러한 다선 의원들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뭐 전 많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랍고 황당했던 게 민영삼 씨 말이죠. 그렇게 종편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 씹어댔던 그런 사람이 뭐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기고 전남은 자신한테 맡겨라. 아,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저 이거 보면서 말이죠. 그자들이 그때 국민을 상대로 했던 정치 캠페인들, 이건 농간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뭐 당장 민주평화당 정치적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장관이라도 한 주짜리 달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씨발 뭘 잘했다고 그 장관을 달라고 해요?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정책적인 협치는 모르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음번 선거가 이제 급해진 거 아닙니까? 2년 후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모든 국회의원들의 촉은 다음번 총선 때 내가 살아남느냐 아니냐에 쏠려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전에 이제 고전적인 방법대로 하면 민주평화당을 흡수해서 당대당 통합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합쳐서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맞겠는데 그것이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가? 뭐 제가 당원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광주 호남 지역에서 대대적인 정치적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지금 이 상태로 버티는 것이. 네. 당장 국정 운영에 조금 부담은 있겠지만 필요한 법은 어쨌거나 만들고 통과시키는 과정이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네. 정말 꼭 해야 하는 이 시대의 과제들, 우리 정부의 과제는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 마지막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통합당과의 당대당 협당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민주평화당 의원들 중에 민주당과의 합당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내건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음 총선 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기득권이나 특혜 이런 거 없다. 정정당당하게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후보가 되는 그런 일밖에 없다. 그건 뭐 민주당 의원들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래서 수용하면 받는 거고 못 받겠다. 그러면 받는 거죠. 또 아울러 이제 사실은 또 이건 정치 현실이니까 민주평화당의 도움 없이는 사실 20대 국회 후반기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내 이제 희망 고문을 해가면서 받아줄 듯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전 김영민 PD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도 또 한 대목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렇게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우리 당으로 입당을 하면 당적을 본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지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끌어들였던 민주평화당의 당원들을 전부 다 민주당에다 갖다 엎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없이 어떻게 당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은 다 민주당 가고 당원만 남는 당. 그런 당은 없지요, 사실.
뭐 당연히 국회의원이 가면은 따라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따라서 들어오면 다음번에 공정한 경선을 거치면 그 다선 의원들이 다시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그들이 데리고 들어온 당원들이라든지 기존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새롭게 공천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될 가능성은 낮고 그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신인들의 등용은 어려워질 것이고 호남 의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선 이상을 하면 원래 다 서울의 험지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인데 그렇게 안 하고 호남 지역에 그냥 따리를 틀겠다고 버티게 되면 저는 그것이 호남 지역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 하나 우려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는 것 중에 다음번 총선 때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쉽게 얘기하면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국민들에게 열어놓되 여론조사가 아니라 현장으로 오는 혹은 모바일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자는 뜻인데요. 예.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악질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구도,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쓸려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로 규칙을 바꾸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조직해서 동원하기만 하면 되는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임박해서 관광버스로 동네 사람들 싹 긁어다가 국민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에 동원을 할 수 있으면 권리당원들로부터 외면받는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장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 하나하나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를 뽑는 일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 그래요. 뭐 첨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당대표 그룹들이 벌써 언론에서 한 15명 정도 거론이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안에 손혜원 의원도 계십니까? 없습니다. 당대표는 최소한 재선 3선 그룹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누구는 비문, 누구는 친문, 누구는 진문, 누구는 신문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누더라고요. 기자들이. 저는 이런 식의 구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든 사람들은 신문이고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은 진문이고 그다음에 19대 때 같이 했던 그룹들은 친문이고 그리고 비문이 있고 반문이 있고 무슨 하여튼 문으로 종류를 수십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진문은 말이죠. 굉장히 악의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박, 친박 어쩌고저쩌고 논쟁을 하면서 20대 국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천을 해서 말아먹으면서 자유한국당이 멸망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도 저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하반기 국정 운영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으로는 엄정하고 공정한 정당 공천의 기준을 세워서 어쨌든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21대 공천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사심 없이 그 어떻게 해서든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당대표나 몇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엉뚱한 사람이 공천되거나 이런 식의 잡음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심을 갖고 있지 않고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력으로 출마를 막을 수 있고 출마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맞겠다를 기준으로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여론이 어떤 사람이 당대표를 적임자인지를 봐야지 지금 이런 언론들의 패나눔 진문은 누구고 친문은 누구고 신문은 누구고 비문은 누구고 누구는 반문입니까? 지금 뭐 밖에서 알고 계시는 뭐 민평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조직들 비문 친문의 기준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의도에서 일하는 선수들끼리는 그것이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림이 다르고 정당에서 서로의 사실 친소관계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많이 다른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룹을 나누는 것. 쟤는 진문이래. 쟤는 친문이라던데. 쟤는 최근에 등장했으니까 신문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갈라세우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순항하고 있고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확실하게 전진하고 있는 이런 때에는 사실은 친문 비문 따질 게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충성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말 어렵게 구성한 이 정부의 성공이 우리나라 개혁 세력의 성공이라는 점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자각하고 있고 그런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쟤까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문이니까 안 돼. 쟤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문이야.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 진문이라 되게 열심히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를 가르는 것을 언론들이 자꾸 하는 것에 우리 지지자들이 그런 분류법을 보고 자꾸 사람들의 편을 가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여당이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여당이 하나로 모여서 한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여당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반공 반복 세력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토를 놓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당원들의 의무이고 또 우리 지지자들의 꼭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한번 이겼다고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에서 너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완정을 서로 차고 완장을 채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향후에 총선을 앞두고 당내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인물 또 그런 정치적 감을 가진 인물 그런 인물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거짓말을 하세요.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김용민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는 입당 안 하신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차라리 곧 이어서 드릴 말씀이었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새로운 인사를 영입해서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야말로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애정도 갖고 계셨고 지금은 그런 개혁 활동의 말미에서 좀 불미스럽게 퇴장을 당하신 김용민 PD님 바로 적임자가 아닌가. 자유한국당을 살릴 사람은 저는 김용민 PD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거기를 가셔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좀 헌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불러도 되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불러도 되는 그런 정치는 아마도 김종인 이후 제가 유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두 분 중에 아무나 가셔도 저는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이제 무릎 꿇고 이런 퍼포먼스가 또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죠. 맨날 그 똑같은 퍼포먼스라면은 그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아주 따갑게 일침을 놨던데요.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여깃장을 놔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이 합의하고 있는 선거 연령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할 것도 없고 꼭 필요한 법안들인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민생 개혁 법안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너희들의 진심을 믿어주겠다라는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책임을 정말 절감하고 느낀다면 법사위원장, 특히 권성동 위원장을 물의를 많이 일으켰던 법사위원장 이 직책은 저는 민주당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저께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 페이스북 글이라고 하면서 실명은 쓰지 않았지만 여러 의원들을 저격하고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짚은 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분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다음번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비대위 구성 자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판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들은 정종섭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들 나와서 중진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정말
어떤 코미디의 절정이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쓰였던 분들이 바로 홍준표 대표가 비판했던 박근혜의 치마폭에서 진박이니 친박이니 해가면서 당을 말아먹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예. 정종섭 의원 헌법학자로서 그렇게 높은 이름을 세우고 있다가 어떻게 하고 국회로 들어왔습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본인 경주에 출마하려고 경주에 100억이 넘는 특교세를 내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천 과정에서 좀 더 안전하고 좋은 대구에서 불러주니까 또 내림 대구에 가서 지금 한 자리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가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게다가 또 진박 인사들이 그런 발언하는 것에서 저는 당 개혁의 명분이 없다. 그 사람들에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누구도 명분을 쥐고 자유한국당을 혁신하는 일을 제대로 해낼 사람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홍준표 대표가 다시 마음먹으면 사실은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홍준표 대표 이렇게 또 자기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있다가 은근슬쩍 출사표를 던질 줄 알았는데 역시 돌직구예요. 앞뒤 안 가리는 돌직구. 본인도 그래서 이념으로 같이 뭉친 사람들이 정당을 하는 거란 이야기를 잘 쓰셨던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이념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수는 괴멸한 적이 없고요. 다만 반공 반북을 이데올로기로 표를 구걸하고 다니던 정치 집단이 이번에 무너진 것은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라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세대의 교체라든지 이념의 교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보수가 원래 갖고 있었고 보수가 원래 잘하는 일,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고민을 하고 김정은이 남하에서 한국을 먹어치운다.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남침이 시작이 되고 한국이 망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말 걱정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더 불안정해져서 북한 정권이 이런저런 이유로 붕괴가 되고 나서 대량 난민이 발생해서 유입되는 것을 보수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연착륙을 돕겠다고 나섰고 그것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을 하니 보수 세력이 저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생각해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그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계속 미국은 뭐 오판하지 말라느니 왜 훈련을 안 하느니 뭐 김정은이 지금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킬 거라느니 이런 아무도 믿지 않는 얘기에 굴레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것이 바로 종북주의자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홍준표 대표 이하 자유한국당 반공 반북 세력들의 이 신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종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신념 때문에 저당이 저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홍준표 사퇴한 거? 아닙니다. 네가 다음 총선 불출마하는 거? 아닙니다. 야, 근데 존나 웃겼다. 네가 불출마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도 뭐 자유한국당이 변화와 혁신의 몸부림을 친다는, 그래서 보수정치 부활에 족가지 말고 이 씹새끼야. 큰일 난 거 그거 아니면 뭐? 멕시코가 독일을 이겼습니다. 뭐야?
멕시코가 독일을? 총선에서? 총선이라뇨? 아, 그러면 대선? 그만하세요. 총선과 대선이 무슨 국가대항전입니까? 그게 아니라 월드컵 조비아리그 세계 1위 전차군단 독일을 멕시코가 눌렀습니다. 그래, 맞아. 세상에 1등이 의자에 콘크리트 바른 것도 아니고. 뭐 다음 총선에선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국당이 민주당 엎어버리라고. 카카, 우리에게는 베스트 웨즐, 토니 크로스, 마르코 로이스, 마츠 훈멜스, 마누엘 노이어가 없습니다. 뭐야? 그게 먹는 거야? 아닙니다. 스타 선수들입니다. 그럼 조원진이 다시 부르면 되겠구만. 조원진이요? 태극기 집회에서만 스타? 그러면 김진태, 그래, 진태를 당대표 시키면 되겠네. 이번에 12%포인트로 졌던데 춘천시장 선거에서 진태도 지금 자기 속이 아닐 겁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나를 불러야 하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저 추억 김종인이라고 봐요. 작년에 갔던 각설이 자유한국당이 갈 길을 잃어서 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나의 시대가 왔다고 보는 거지. 아니, 당신은? 안녕하세요. 2016년 총선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준 인이라고 봐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날 부를 때가 되지 않았나? 여기 꽂아도 전기 들어오고 저기 꽂아도 전기 들어오고 본격 하이브리드 정치인 인이라고 봐요. 아니 퇴물 정치인이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야, 이 씨발 새끼야. 뭐? 퇴물 정치인? 선거에서 이겨놓고 그런 소리, 이 씹새끼들아. 지금 날 붙잡지 않으면은 내가 바른미래당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바른미래당, 내가 걔네들 일당으로 만들어주면 어쩌려고? 가세요. 일당 만들어주시라고요. 박근혜 각하, 얘 무가 지금 나 가라고 하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얘가 무슨 힘이 있다고. 빨리 피아노 조율사 부르세요. 피아노 조율사? 그건 왜? 정신줄 놓으신 것 같아서 바짝 조여야 하겠네. 거의 씨발 후회할 날이 올걸? 철수야, 비대위원장 안 필요하냐?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안쳤습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해 주신 도서 우리가 촛불이다 보내드리겠습니다. 23차례의 촛불 집회, 그날의 기록들을 장윤선 기자가 정치 에세이로 엮어냈습니다. 우리가 촛불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이에요.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곰 한 박스를 선물해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곰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릴게요.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수입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선물해 드릴 텐데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선물해드립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검색창에서 헤이브로 검색해 주세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프랑스 축구 선수를 골라주시면 될 텐데 프랑스 축구 선수 아십니까? 알지. 1번 리오넬 메시, 2번 게리 리네커, 3번 미로슬라프 클로제, 4번 지네딘 지단, 5번 호나우두.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근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여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논란의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난 13일에, 그러니까 선거 당일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네. 확실히 뜨고 나서 당선자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일방적으로 방송을 끊어버렸던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 장면에 앞서서 제가 알기로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충돌이 있었는데, TV조선 측이 여배우 스캔들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TV조선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거 같아요 라고 맞받아쳤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충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은 불륜 의혹에 대해 털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앵커가 질문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도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들이 반영됐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앵커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가 봐요 라고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최근 여러 논란이 있었다라는 운을 떼자 잘 들리지 않는다라면서 MBC와 연결 중인 이어폰을 빼면서 인터뷰를 강제 종료했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CBS 노컷 뉴스에서 이재명 인터뷰 태도 논란의 진실은 이라는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예. 이 영상을 보면 이재명 당선인이 캠프 대변인한테 불편한 질문을 하는 언론사의 인터뷰를 중단하라, 인터뷰 안 하겠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질문을 안 했다, 예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방송사 인터뷰 막간에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참모에게 지시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지사라는 큰 중책을 맡았으니까 여러 언론들이 동시에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한 방송사 인터뷰를 끝내면 잠깐 다음 방송사가 준비하는 동안에 쉬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정된 질문에 딴 질문을 하면 끊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MBC 쪽에서 최근에 논란이 있었다라는 말을 꺼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인터뷰를 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자 이재명 당선자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요, 이튿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다, 더 수양해야지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성재 MBC 취재센터장 역시 같은 날 자기 페이스북에 저와 김수진 앵커가 준비한 질문은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된 후 비판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포용할 것인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질문했던 뭐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라는 질문은 그 여배우 의혹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박성재 센터장은 뭐 기자가 질문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질을 묻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물론 정치인이 질문에 답하지 않을 자유도 저는 존중한다. 기자든 정치인이든 그 판단에 책임을 지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그래요. 이 논란의 그 흐름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뭐 기자가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 당선자의 행동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일단 외견상 봤을 때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저도 이제 박성재 센터장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언론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자주 그래요. 이렇게 인터뷰 대상자하고 질문지가 오고 가곤 하는데 특히나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잦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질문지에 없던 내용이라도 대중이 궁금해할 것들 그리고 뭐 궁금한 것들은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뭐 선거 기간 동안 뭐 일종의 뭐 네거티브가 많았다.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그게 화가 났던 모양인데 저도 뭐 개인적인 가족사나 아니면 뭐 불륜 같은 거는 이게 자기 지위를 이용한 일이 아닌 이상은 자기 지위를 이용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맡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다만 박성재 센터장의 말처럼 거기에 이제 답을 하지 않을 자유도 이재명 당선인에게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걸 판단을 해서 김용민 PD도 그렇게 느끼셨지만 저도 그래도 저런 식의 좀 감정적인 대응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이 태도에 대해서는 뭐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당선인의 그런 행동은 이제 본인이 이튿날 사과했듯이 이건 뭐 공직자로서 특히 그 공직을 이제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장에서는 적절해 보이진 않지만 이런 생각은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자들이 질문할 권리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할 권리를 왜 상대를 가려가면서 하냐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명박한테 그 BBK 의혹은 사실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느 순간부터는 MB에게 좀 힘이 실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잘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본 기자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나중에 결국 MB나 박근혜 불편해할 질문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래 놓고는 만만해 보이는 후보 또 당선인한테는 그냥 뭐 이거저거 다 물어봅니다. 특히 그 정상근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사생활과 얽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추궁하고 말이죠. 사실 당선인이 된 신분에서도 뭐 그 어떤 질문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왜 이재명한테만 그런 날선 질문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재명 당선인한테도 해야 하고 그 어떤 스트롱맨 정치인들한테도 다 같은 결기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만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언론들한테. 아마 뭐 이재명 당선인뿐만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 쪽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좀 진보 민주 개혁 세력들 쪽에는 아마 질문을 잘 할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제 불이익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뭐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질문하는 모습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오히려 기자들의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 박근혜한테 뭐 안아달라고 했던 기자가 있는 반면에 또 박근혜한테 그 신년 기자회견 때 채널A 기자 박민혁 기자일 거예요. 그 사람은 아는 분들 모이면은 이걸 가장 궁금해합니다. 일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말하자면 관저로 돌아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니 누가 궁금해 그걸. 그 질문을 딱 듣고 나서 예. 아니 뭐 들어가서 쳐 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무 시간에도 잠을 잤다는. 예. 네, 그런 거 진짜 몰랐죠. 그래요. 질문을 하려면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물어본 기자가 없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자가 왜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냐 뭐 이런 분노보다는 어떤 사람한테는 질문을 잘 던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질문을 안 던지고 이러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자, 하여간 뭐 이재명 당선인 또 뭐 생각해 보면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다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이재명이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무엇을 펼쳐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비전에 대해서 묻질 않으니까 이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이거는 이재명을 낙선시키려는 이 기득권 세력들 반 이재명 연대의 이재명 죽이기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고 당선된 와중에도 도민들의 심판을 받고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나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질문도 다 받아야 하는 것이 또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의 그 운명, 숙명 아니겠습니까? 저 김용민이 그 지난 총선 출마 당시를 또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아주 기자들이 이제 몰려왔을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충실히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 가서는 또 개소리를 또 신문에 다 갖다 씁니다. 동아일보. 김남희 기자라고. 김남희 맞나 이름이? 예? 난 참 이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한 뒤통수의 대가다.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네, 그 이름을 평생 잊나 보십시오. 예. 하지만 어떻게? 한번 내 뒤통수 한번 맞았거든. 뒤통수 한번 맞았는데 또 와서 취재하기에 그래서 내가 또 응대해줬지. 그 가서는 또 똑같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나 지금 분노가 치밀고 진짜 전화해서 막 그냥 큰 소리도 치고 싶었지만은 어떡하겠어. 뭐 내가 권력을 위임해달라고 저 유권자들한테 무릎을 꿇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건 뭐 할 도리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참 당시에 일이 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후보자들은 하여간 뭐 출마를 하면요 슈퍼그레이트 을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PD님이 출마하셨을 때처럼 질문에는 답을 하는 게 정치인의 또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 답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어요. 택시 타고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중앙일보 여기자인데 유정화일 거예요. 유정화인가 아닌가? 유정화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집요하게 쫓아왔는데 집요하게 제가 또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또 나는군요. 예. 어쨌든 뭐 답을 하기 싫으면은 안 한다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겠죠. 네, 뭐 택시 잡고 도망가는 것도 뭐 내 권리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널리즘과 관련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좀 현실을 잘 드러낸 연구 결과인 것 같아서요.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라는 곳이 뉴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의 주제는 고품질 기사가 각 나라 뉴스별로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이미 제목만 듣고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기사 품질이 이 외국에 비해서 참혹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구회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른바 고품질 뉴스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미국의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곳이 제시한 요건에 따라서 이 고품질 뉴스의 기준을 잡았는데요. 첫 번째가 투명한 취재원이 4명 이상 됐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4개 이상 들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관점이 다양한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기사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이 4 이상 들어갔는가.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를 익명으로 처리해버리면은 독자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좋은 뉴스의 기준에서는 익명의 취재원은 뺍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취재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취재원이 4명 이상 들어가 있는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바탕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출고된 기사 중에 국내 일간지 기사 694건, 그리고 뉴욕타임즈 72건, 그다음에 영국의 타임스 54건, 일본의 아사히 신문 72건 이렇게 총 892건을 분석을 했거든요. 결과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신문들이 내는 기사의 길이가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내 기사는 평균 16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뉴욕타임스 기사는 68개의 문장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문에 실린 대부분의 기사가 우리나라는 스트레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취재한 사실을 짧게 전하는, 그러니까 2018년 6월 17일 일요일에 김용민 브리핑을 정상근이 녹음을 했다. 그냥 이렇게 전하는 식을 스트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짧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사 유형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무려 84%, 그리고 분석 해설이 10.1%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뉴욕타임즈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분석 해설 기사가 59.7%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슈를 딱 놓고 봤을 때 일간지를 딱 펼쳐보면 우리나라 일간지를 펼쳐보는 사람하고 뉴욕타임즈를 펼쳐보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사안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따지면 당연히 뉴욕타임즈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이트도 물론 좋은 기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을 정확히 전달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 영국의 타임스도 스트레이트가 87%나 돼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아사히도 이 스트레이트 비중이 72.2%인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사의 질도 떨어지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취재 그리고 취재원이고 기자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느냐가 이 기사의 질을 결정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된 취재원 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국내 언론사는 기사당 2.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뉴욕타임즈는 한 몇 명쯤 되실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더 많겠죠, 아무래도? 네, 무려 8.4명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한 3, 4배 정도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영국의 타임스도 4.3명,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3.8명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 언론의 경우 익명의 취재원으로만 된 기사, 그러니까 다 익명인 경우, 그러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한 8.4% 됐는데 땡땡당 관계자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이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 실명 보도? 네, 다 실명 보도. 아니면 익명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실명 취재원이 등장을 해서 거기를 뒷받침했다라는 거죠. 하나가 익명이면 이대로 보도하면 안 된다. 이를 뒷받침해줄 실명 증언자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익명으로만 기사를 쓰면 진짜 믿을 수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뭐 현송월이 사살당했다 뭐 이런 뉴스도 완전히 익명을 기반으로 한 뉴스였던 거죠. 대북 소식통 해가지고. 네, 대북 소식통. 특히나 이제 오보가 많은 것들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언론의 특징이 있는데 취재원을 쓰더라도 정파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주로 쓴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말은 사실 좀 걸러들어야 돼요. 사실 당리당략에 의해서 말을 하지. 정치인들은 다 자기 어떤 정치적 미래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은 좀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발언을 심지어 익명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완전히 맛이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미디어 수용자들은 이 보도 속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이런 취재원만 나오면 갖다 버려야 돼요. 이런 기사 보지도 말고 소비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나 뭐 이런 그런 유의 매체들이 쓰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나오면 그 기사는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의 기사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당인들을 취재원으로 쓰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많은데 일반인 취재원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 그러니까 일반인 취재원이 없는 기사를 쭉 통계를 내면 뉴욕타임즈가 66.7%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30% 정도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얘기도 듣는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게 93%나 됩니다. 정작 뉴스를 읽는 독자들은 평범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계속 여의도의 목소리만 담기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지금 언론이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결론도 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독 기사에 대한 비교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내 기사의 경우 공개된 정보와 재가공된 정보가 89%나 된다고 해요. 남이 이미 나온 거를 갖다가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게 거의 90%고 반면에 이제 단독 기사는 한 1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뉴욕타임즈는 완전히 반대인데 이렇게 재가공된 정보가 12.5%인데 반해서 단독 정보는 84.7%나 된다는 거죠. 알려야 되는 일이라면 이미 공개된 정보도 다시 보도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받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단독 정보를 물어와도 그게 지멋대로 해석을 했으면은 이거를 재가공을 할 수도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독자들이 돈을 주고 사보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독자들이 다 아는데 그거를 단독 기사가 아닌 뭐 이게 짜집기한 걸로 신문을 파는 게 과연 독자들한테 신문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언론업계 종사자들이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청취자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런 기사에 대한 분석은 없었겠죠? 포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헉! 뭐 이런 거라든지. 그거는 뭐 거의 기사로 볼 수도 없는 거죠. 충격 뭐 이런 거. 그렇죠. 누군가가 보도를 하면은 그걸 거의 우라카이 해가지고 뭐뭐 매체가 보도했다 뭐 이런 기사라든지. 참 하여튼 우리 한국 언론들 요즘에는 사실 이런 언론들을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계속 방치해도 되는 건지 뭐 그렇다고 전두환식으로 통폐합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안 될 언론은 소비자들이 즉 시민들이 국민들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집단지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요즘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뭐 대중들이 전혀 보지 않는 신문들도 이 광고주들을 협박을 해서 이렇게 돈을 얻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열동률도 한번 광고자들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독자의 신망은 없고 신망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광고주의 주머니를 뜯어내서 연명하는 언론사. 이런 언론사는 스스로 이제 종막을 고해야죠. 예, 언제까지 계속 버티면서 인류의 조무로서 이렇게 남겠습니까?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사실 참여정부 초기 차떼기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질타를 받을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상전벽해인 것은 한나라당이 이름을 2번 바꿔서 오늘의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져 왔고 한나라당의 버팀목이던 미국은 이제 원성의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목만은 이번 6.13 선거의 민의인 자유한국당 심판 정신을 제대로 담았네요. 물러가라 딴 나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수년간 정권을 장악하지 못해 히스테리를 부리던 사이코 정치인들의 회개하고 음모스런 작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한 사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망쳐놨네. 때려도 돼. 그의 선임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래 이 개새끼야. 그들의 선임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씨부라 탱탱부라 새끼들. 응? 그 사병들은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아싸라야! 거시기해보자! 거시기해보자! 문방곡곡에 원성이 가득한 가운데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으니 물러가라 딴 나라.
마시고 아메리카노 떠나거라 딴 나라 아메리카노 조선일보 데리고 아메리카노.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쥐닭 다음용님,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자유한국당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만하지 말고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취조 반장님, 자유한국당이 남을 헐뜯을 시간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참패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의 자유한국당 사랑 넘쳐나네요. 이 사랑을 받을 그릇이 돼 있는 자유한국당인지 의문이고요.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